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뒤에 갑자기 들어오시는데. 저희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토게토게라고 하고요. 제가 좀 취업 관련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섭외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긴 했는데 진짜 제가 장담을 하는데 어디 가서 이런 취업 컨설팅 받는 것보다도 제가 더 단단하고 좀 깊은 내용을 잘 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3시간 이거 풀로 듣고 가시면은 진짜 웬만한 취업 컨설팅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되고 실질적인 정보 얻고 가실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2년 동안 취업 준비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그렇게 스펙이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취업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그 2년 동안 인턴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탈락을 15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뭐 중소기업까지 정말 웬만한 들어본 기업들, 못 들어본 기업까지 다 지원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탈락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뭐 인턴을 5번이나 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인턴을 원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정규직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을 못하면 그게 또 공백기가 되잖아요. 취준생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공백기가 생기기 싫어서 이번에도 또 떨어졌으니까 그럼 또 인턴을 구해야겠다. 뭐 단기직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턴을 5번 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그래서 그래서 그 신입사원 지원을 할 때도 경력상에 인턴 5번 한 걸 다 적지 않았어요. 완전 조금 부끄러워서 저는. 그러다가 2020년에 드디어 공공기관에 칩보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 꿀팁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면서 지금 한 15,000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 준비를 했을 당시에 제 취업 준비 노하우를 담은 칩보사전이라는 전자책을 그 펀딩 통해서 그 전자책으로 출판을 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펀딩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당시 그 펀딩 플랫폼에서 뭐 전자책 역대 매출 4위를 기록을 했었고 이 전자책이 되게 뭐 한 10,000원 정도 되는 대단히 좀 낮은 가격에 판매를 했음에도 2천만 펀딩을 기록을 했고 이 덕에 뭐 한 번 일회성 프로젝트로 지류성 책을 한 번 더 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패스트 캠퍼스에서 하는 자소서 작성 전략 강사로도 온라인 강사로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내년도 상반기에는 그 취준노트라고 해서 그 한빛 아카데미랑 협업해가지고 또 책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칩보사전이라는 전자책을 왜 쓰게 됐냐면요. 제가 첫 취준을 했을 때 서류를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합격을 했던 서류 개수가 3개밖에 안 됐어요. 그 면접을 간 게 3번밖에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첫 취준에 봤던 면접이니까 다 1차 면접에서 정말 광탈을 했어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게도. 근데 이때 시즌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당시 바로 칩보를 한 다른 친구랑 같이 술집에서 맥주를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친구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유명한 강사님이 계셨거든요. 거기 교수님이. 그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컨설팅을 받고 했는데 그때 뭐 들은 노하우들을 저한테 공유를 해주는데 약간 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고 좀 신세계인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소서는 30개씩은 써야지 라는 말이었어요. 뭐 그래서 그 컨설팅을 들은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을 들은 수강생들은 자소서 30개는 기본이고 뭐 50개, 80개씩 제출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았고 그렇게 많이 제출하려고 하면 당연히 자소서 하나 쓰는데 시간이 뭐 기본 3시간, 진짜 빠를 때는 30분 만에 다 쓰고 제출한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 저는
진짜 하루 종일 앉아서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자소서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자소서 하나 쓰는데 2, 3일씩 붙잡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자소서를 많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첫 시즌 때 이렇게 칩보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하루 종일 책상 안에 앉아있고 진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나만 모르던 세계, 나만 알지 못하던 노하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소외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노하우를 다 알고 있을까? 일부만 알고 있는 노하우 같은데 그러면 너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칩보를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노하우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뭐 스펙에서부터 서류, 자소서 쓰고 이력서 쓰는 방법, 그리고 면접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뭐 회사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잠깐 이야기를 드릴 건데, 3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목차 하나씩 한 다음에 쉬는 시간 10분씩 갖고 마지막에는 Q&A까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먼저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스펙이라고 하시면 좀 부담감이나 좀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스펙은 그냥 당연하게 저희가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능력이 있다라는 걸 당연히 증빙을 하는 게 취준생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증빙을 하기 위한 자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스펙을 쌓으려면 직무를 당연히 정해야겠죠. 직무에 맞게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근데 직무를 정할 때 보면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학년이 대부분 4학년 분들이신가요?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신가요? 직무를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 생각에는 하고 싶은 거는 정말 평생, 뭐 여러분들 나중에 50대가 돼서도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가는 그 과정,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취업을 하는 과정이, 직무를 선정하는 과정이 막 그렇게 막 엄청 심각하고 정말 중대한 결정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무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자소서를 써야 되는 4학년인데 아직 직무를 선정한 게 없다, 직무를 고른 게 없다라고 하면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채용 공고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채용 공고를 많이 보면은 요즘 많이 뽑는 직무는 무엇인지, 각 직무마다 어떤 자격 요건과 어떤 우대 사항이 있는지,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어떤 직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서 그나마 내가 이 직무를 하면 좀 잘할 것 같다, 좀 재밌을 것 같다, 좀 흥미가 가고 관심이 간다 하는 분야를 발견을 하시는 게 그나마 베스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많이 봐도 내가 그렇게 막 관심 가는 분야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은, 두 번째로 현실적인 방법은 여러분들 이미 쌓아온 활동들 있잖아요. 스펙들의 직무를 끼워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좀 낭만적이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특정 분야에 뭔가 활동들을 많이 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활동에 대한 경력과 경험과 지식을 쌓아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쌓아온 활동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활동들을 많이 해온 게 없어서 그런 걸로 끼워 맞출 직무조차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 다음 방법은 전공 무관 직무도 눈여겨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직이라든가 아니면 전공 무관이라고 하면은 행정직은 어디에 있냐면 대학교 교직원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는 직무 구분 없이 통으로 행정직 이렇게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행정직과 영업직 이런 식으로 노려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상관없는 이공계 계열인데 지원을 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을 막상 하면은 이공계 이과 애들이
영업을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대수로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좀 특이 전공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게 그 영업이나 뭐 그 분야에서는 되게 희귀한 전공이기 때문에 그 전공 사람만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커리어를 앞으로 쌓아가기에도 굉장히 좀 특수한 면이 있다 보니까 좋기 때문에 그런 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거는 가장 목표로 하시는 1차 직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즘은 취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를 하나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다양하게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 직무를 정하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2차 목표 직무를 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직무를 좀 세분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직무 세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직무를 뭐 마케팅이나 뭐 인사나 뭐 품질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더 희망하는 직무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브랜드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인사 안에도 그냥 인사가 끝이 아니라 채용, 급여, 노무, 복리후생, 조직문화 이렇게 여러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파트 세부 직무 안에서도 가장 희망하는 직무가 뭐가 있는지를 정하시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정하신 다음에 그 세부 직무에 대한 스펙을 한 개, 두 개 더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 신입 친구들은 이런 직무나 커리어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보통 좀 큰 범위로 직무를 준비해요. 그냥 마케팅, 인사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뭐 마케팅이 아니라 퍼포먼스 마케팅에 맞춰서 취업 준비 스펙을 쌓아왔다라고 하시면은 이 직무에 대해서는 이 특수한 직무에 대해서는 더 눈에 가고 더 눈에 띄기 때문에 확실히 더 취업을 더 뭐 서류나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직무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은 하나 스펙이 있다고 하면은 그 스펙으로 한 직무에만 지원을 하지 마시고 그 스펙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뭐 2차 직무, 3차 직무에까지 뭐 다 뿌리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만약에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마케팅과 유사 직무가 광고, 홍보 이런 쪽이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지원을 하시고 이 세부 직무에서도 더 뻗어갈 수가 있어요. 브랜드 마케팅이랑 연관 있는 세부 직무라고 하면은 채용 브랜딩이 있고 여기서도 더 뻗어나가서 채용 브랜딩은 또 조직 문화나 사내 커뮤니케이션과도 관련이 있는 직무예요. 이런 식으로 2차, 3차로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직무 범위를 넓혀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스펙 쌓기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스펙, 취준생들이라면 다 쌓아야 되는 기본 스펙.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맞춰서 쌓아야 되는 직무 스펙. 그리고 마지막은 다른 지원자와 좀 구분이 되기 위한 결정적 한방, 차별화 스펙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스펙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지원 자격 요건 자체를 충족하기 위한 진짜 정말 기본 스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어 점수, 기본 학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취업 준비를 지금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취업을 할 때 영어 점수가 없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이 그렇고 특히 요즘에는 토익보다도 스피킹 점수가 더 우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뭐 토익 점수만 있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스피킹 점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이 중에 택일 해서 꼭 먼저 취업 준비를 시작하시면 가장 먼저 기본으로 따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본 학점인데 대부분의 중견기업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원 자격 요건 자체가 4.5 만점에 3.0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3.0이 이하다라고 하면은 지원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만약 3.0이 안 되신다고 하면은 그 학점을 만들고 졸업을 하시든가 뭐 아니면 학점이 크게 상관없는 뭐 스타트업이나 뭐 공공기관, 뭐 블라인드 채용 진행하는 뭐 은행 이런 곳으로 지원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공기업을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기업을 지원한다고 하시면은 다 공기업 취준생들은 다 따는 기본 자격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컴퓨터 활용 능력, 커말. 커말은 1급이랑 2급이 있는데 사기업 준비생들은 2급만 따도 돼요. 근데 공기업을 가시면은 특히나 좀 한전처럼 좀 더 공기업 단계가 높아지고 경쟁이 좀 치열해질수록 좀 커말도 1급과 2급 사이에 가산점 차이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첫 취업 준비할 때부터 기왕이면은 1급을 목표로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사인데 이것도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것도 1급을 목표로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필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어 능력 시험 가산점이 커말이나 한국사랑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수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공기업을 준비한다고 하시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가고 싶은 기업, 내가 가고 싶은 최소한 분야가 어디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최소한 5개, 뭐 많으면 10개까지도 먼저 추린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게 가산되는 이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아시고 좋아하시는 여기 한전이랑 여기 인국공 여기 가산점 이렇게 어떤 자격증 가산해주는지 이런 거 내역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기반으로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공기업 취업 준비하면서 가산점 취득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직무 스펙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즘 좀 공채가 많이 사라지고 수시 채용으로 많이 하는 추세예요. 수시 채용이라는 거는 약간 좀 티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티오가 나야지만 채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수시 채용으로 지원을 하게 되신다면 그 티오 안에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직무 맞춤형 인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 스펙을 잘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스펙이라고 하시면 많이 생각들 하시는 게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공모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외 활동, 동아리 이런 거는 사실상 취업 준비할 때 특히나 서류 단계에서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은 직무 전문성이나 직무 지식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직무 관심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성을 어필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직무 지식을 어필할 수 있는 공모전이나 자격증, 인턴 경험 이런 것부터 준비하시는 게 더 취업 준비에는 더 임팩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자소서를 써야 되는 4학년이고 취준생이다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 뭐 대외활동, 동아리, 공모전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준비하면 결과가 나오고 바로 이력서에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가장 큰 건 인턴, 그 다음엔 자격증 이렇게 큰 거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무별로 준비할 수 있는 스펙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직무를 희망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권이나 회계, 세무, 재무 이런 직무를 취업을 희망한다라고 하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직무 관심도와 직무 지식 중에 직무 지식을 먼저 어필하시는 게 순서거든요. 그래서 직무 지식을 어필할 수 있는 자격증 위주로 먼저 따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외 영업 이런 걸 준비를 한다고 하시면은 해외 영업은 좀 지식과 경험이 둘 다 좀 필요한 직무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이 무역 영어라든가 국제무역사 이런 자격증 그리고 이외에도 해외 경험, 의전 경험, 외국어 실력 이런 거 갖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식이 이렇게 모든 직무가 다 자격증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직무들은 딱히 이렇다 할 자격증이 없는 직무들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영업, 광고, 마케팅, MD 이런 직무들인데 이런 직무들은 자격증보다도 경험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경험들을 쌓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이 일단 아르바이트 경험, 인턴 경험 이렇게 근무 경험이 있고요. 이외에도 MD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판매해본 경험, 이런 프로젝트 경험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만약 공기업 준비생이다 라고 하시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일단 기본 자격증 먼저 취득을 하시고요. 만약 사기업에 갈 건데 뭐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유통관리사를 취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문과 같은 경우는 뭐 이과는 모르겠지만 문과 같은 경우는 TO의 대부분이 영업에서 나오는데 그 영업 TO의 대부분이 또 식품이나 이런 식품 관련 계통 회사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TO가. 그래서 유통관리사를 하나 따시면은 뭐 유통업계, 뭐 면세업계, 뭐 백화점업계,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식품업계라든가 뭐 지원할 수 있는 업계나 회사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분야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공기업이나 사기업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조사 분석사 이런 것도 되게 따두면 좋기는 해요. 왜냐면 사조사는 좀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다루는 자격증인데 요즘 대부분의 직무가 다 자격증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인사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뭐 회계라든지 뭐 공기업에서도 그렇고 이 사조사 자격증을 되게 다 우대를 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이게 좀 난도가 있는 자격증이긴 한데 그만큼 한번 따두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서류나 이런 데서 가산점을 챙기기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턴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직 뭐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인턴을 하나 해두시면은 언젠가는 진짜 쓸 데가 있고 요즘에는 인턴 경험 없이 취업을 아예 바로 하는 경우가 거의 좀 희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가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좀 가장 대중적인 직무부터 해서 우선적으로 인턴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차별화 스펙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앞선 내용까지 1단계, 2단계 스펙을 차곡차곡 쌓아 오셨다면 정말 너무 대단하고 너무 잘 준비를 한 거지만 단점은 여러분들이 다른 지원자와 그냥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지원자들 다 가지고 있는 스펙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더 어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지원자한테는 없는 나만 가지고 있는 뭔가 차별화 스펙까지 있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가장 쉬운 게 SNS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무 공부하면서 취업 준비하면서 뭐 직무 지식 쌓으려고 하는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거 혼자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은 뭐 블로그 이런데 기록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력서 제출할 때도 어떤 기업들은 뭐 URL을 제출하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 블로그 URL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만 있어도 그냥 혼자 공부해온 것보다 훨씬 기록이 남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또 하면 좋은 경험이 뭐 펀딩이라든가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뭐 소규모 사업들 이런 것도 남들이 잘 안 가진 경험들이기 때문에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또 차별화 스펙이 전문 자격시험 1차 합격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만약에 회계 세무 이쪽 분야에 관심 있으시다고 하면 이 회계사, 세무사 이런 쪽 공부를 해보시고 뭐 인사 쪽에 관심 있다고 하면 노무사 공부를 해보시고 이런 방법인데 막 어떤 분은 취업을 하기 위해 이렇게 전문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만약 이런 전문 자격증 시험에서 1차 합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서류 합격하기가 굉장히 더 수월해지고 나중에 최종 합격까지 가기가 훨씬 더 준비하는 기간이 훨씬 더 짧아져요. 그리고 실제로 노무사 같은 경우는 전문 자격증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1차 합격률이 50%나 될 정도로 전문 자격증 시험 중에는 좀 합격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사 쪽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정말 임팩트가 있는 게 덕질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덕질하듯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직무가 있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하는 덕질이 그 자체로도 정말 스펙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때 같이 팀플했던 어떤 사람은 뭐 맥주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맥주 공장에 그냥 방문을 해서 그냥 현직자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냥 맥주를 그 정도로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좋아하는 활동 꾸준히 하는 게 여러분들이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펙을 쌓은 거를 자소서를 쓰고 하려면 이제 경험 정리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막 처음 취업 준비하실 때 뭐 4년 동안 한 게 없다, 뭐 자소서에 쓸만한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때문에 자소서를 쓰기 전에 먼저 스펙 정리를 해야 합니다. 스펙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성적 증명서 있잖아요. 이런 거 프린트해서 보셔가지고 내가 이 연도에는 뭐를 했나, 뭐 어떤 수업들을 들었나 이런 걸 짜르르 다 리스트업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수업 관련 경험이라든가 대내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대외 경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짜르르 리스트업을 일단 먼저 해보세요. 이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작업이고, 두 번째는 경험을 쪼개는 겁니다. 각 경험별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공모전에 참가를 해서 수상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수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전에 참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딱히 여러분들이 쓸 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공모전을 했다. 뭐 근데 뭐 그냥 뭐 밤새서 했다. 끝났다. 뭐 이렇게만 하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개주시면 좋습니다. 공모전을 내가 왜 시작했는지, 거기서 내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뭐 정기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했고 단발적 뭐 프로젝트성으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이외에도 이런 성과가 있었던 점,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지 위주로 에피소드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내용들을 여기 이렇게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경험마다 꼬리 질문을 해보시면 좋아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꼬리 질문이 왜이거든요. 그래서 왜 성과가 있었는지, 왜 힘들었는지, 왜 갈등이 있었는데 뭐 나는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왜 이 활동을 그만두지 않았나, 이렇게 계속 꼬리 질문을 하면서 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꼬리 질문이 어떻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어떻게 성과를 거두었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수업을 난 어떻게 따라잡았나, 마지막으로 어떻게 갈등을 조율했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배운 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경험마다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뭐 다음 동일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는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이 활동을 하기 전과 후에 나는 무엇이 달라졌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이 직무 역량을 이 경험을 직무 역량과 연관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직무 역량이라는 게 KSA를 말하거든요. KSA. 이게 K는 지식, S는 기술, A는 태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지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엑셀, 이거는 지식이라고 하면 뭐 마케팅 지식, 마케팅 용어들 뭐 STP라든가 PP라든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게 지식이고, 기술이라고 하면은 뭐 포토샵 활용 능력, 뭐 이런 뭐 엑셀 활용 능력, 이런 것들, 뭐 외국어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A는 태도예요. 뭐 능동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 뭐 성과를 성취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태도거든요. 이런 거 참고해서 경험들을 직무 역량과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스펙 보객이 내용인데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혹시 이 두 번째 파트부터는 바로 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조금 5분이라도 쉬는 게 좋으세요? 바로 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먼저 서류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몇 개나 제출해야 될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뭐 30개는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첫 취준 때 뭐 15개에서 20개 정도 제출을 했고, 그럼 서류는 과연 어느 정도 제출을 해야 하며 어느 정도 제출을 했을 때 좀 서류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할까라는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일반적으로 문과의 서류 합격률이 제 주변과 그런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20%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20%만 돼도 이게 뭐 전체 5개 중에 1개가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높은 합격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취업 준비를 오래 해봤다라고 하시면 20%좀 노하우를 아니까 20% 이렇게 되는 거고, 첫 취준이라고 하시면 합격률이 뭐 10%만 잡아도 뭐 양호한 수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뭐 서류를 15개에서 20개를 지원을 해도 면접 기회가 뭐 3번, 4번 있을까 말까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시험도 봐야 되고 면접도 2단계나 있는데 막 이렇게 서류를 본 다음에 또 걸러져서 뭐 시험에서 떨어지고 면접 2개나 보고 했을 때 최종 합격까지 내가 이 총알이 남아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거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15개에서 20개 정도 제출했을 때는 조금 최종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낮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모수를 넓히는 거죠. 저희가 뭐 서류를 뭐 20개가 아니라 50개까지 좀 늘린다라고 하면은 서류 합격수가 뭐 20%라고 잡았을 때, 합격률을 20%로 잡았을 때 서류 합격수가 10개가 되니까 기존에 비해서 한 3배가량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취업 준비는 여기서부터 이 10개부터 시작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류는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럼 어떻게 서류 제출량을 늘릴 수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로 직무를 넓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희망하는 직무 하나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2차 직무, 직무까지 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2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지원 기업을 넓히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보통 취업 준비를 하시면은 대기업 첫 취준할 땐 대기업만 쓰시거든요. 근데 대기업, 여러분들이 아는 대기업만 쓰시면 그게 15개에서 2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50개를 제출을 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내가 아는 기업만이 아니라 모르는 기업도 제출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취업 준비를 했을 당시의 자소설닷컴인데 저는 모든 채용 공고를 다 클릭을 해봤어요. 왜냐면 그래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아직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아서 회사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름만 몰랐을 뿐인데 알고 보니까 좋은 회사라더라 하는 곳들. 대표적으로 하이퍼커넥트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하이퍼커넥트라는 곳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여기가 유니콘이거든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원래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외국에서만 하는 그런 동영상 채팅 앱 이런 거를 서비스를 해요. 근데 외국에서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작한 지 한 4년밖에 안 됐나? 그만에 유니콘이 되더니 최근에는 여러분들 틴더 아시죠? 틴더를 운영하는 그룹이 매치그룹이라는 미국의 그룹이 있는데 그 기업에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 아시는 배달의 민족처럼 되게 외국에 인수가 된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쓰지 않는 그런 앱이다 보니까 모르는 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원 자체를 아예 고려사항으로 안 넣으시는 거죠. 2번째는 저희가 미처 몰랐던 대기업 계열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건 HS애드라는 광고 대행사거든요. HS애드 아시는 분 없으시죠? 여기가 LG 계열사예요. 저희가 광고 대행사라고 하면은 크게 3대 광고 대행사가 있어요. 1위는 삼성에서 운영하는 제일기획, 그리고 2, 3위가 현대차 그룹에서 운영하는 이노선, 그리고 LG 그룹에서 운영하는 HS애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광고 대행사라는 업계를 잘 여러분들이 모르시기도 하고, 왜냐면 B2B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명에 LG가 안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그냥 중소기업인가 보다 하고 지원 자체를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HS애드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더 꼬이는 게 채용 공고가 뜰 때 HS애드라고 안 뜨고 G2R이라고 떠요. 여기가 LG그룹의 광고 그룹인데 여기 안에 HS애드 말고도 엘베스트니 이런 광고 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HS애드를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G2R을 모르니까 지원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회사고 심지어는 대기업 계열사인데 이름을 그냥 몰라서 지원 자체를 아예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채용 공고에 뜨는 모든 기업들을 한 번씩 다 클릭을 해라 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20대 80의 법칙인데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를 한 시즌에 50개씩 제출하려고 하면 되게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전략을 짜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기업,
그런 기업, 그런 20%의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80의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자소서를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게 되다 보면 80%의 기업, 대부분의 기업은 사실 그냥 양치기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가고 싶어서 쓰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20의 노력만 들여서 이렇게 좀 시간과 좀 노력을 좀 어느 정도 분배해서 쓰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양치기를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스터 파일을 만드는 게 좋거든요. 저도 유튜브에 마스터 파일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업로드를 해두긴 했는데 나중에 집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마스터 파일은 저 같은 경우는 엑셀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자소서 문항별로 좀 자주 나오는 문항들 있잖아요. 뭐 지원 동기라든가 뭐 열정, 뭐 도전했던 경험이라든가 뭐 장단점 이런 것들 탭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는 뭐 이 문항별로 에피소드를 이렇게 노란 줄로 그어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쓰시다 보면은 자소서를 되게 글자 수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해서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글자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뭐 자소서 내용이라든가 이력서 내용들을 단거나 해두시면 나중에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유용합니다. 이력서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력서에 쓰는 거의 웬만한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단권화를 해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지원을 하실 때 오른쪽에는 마스터 파일을 두시고 왼쪽에는 이런 지원창을 두셔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그리고 자소서 소재 뽑는 방법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소서 소재 뽑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좋은 자소서라고 하면 좋은 자소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직무 역량이 잘 드러난 자소서. 뭐 여러분들 좋은 자소서라고 하면은 뭐 글을 잘 써야 되나? 뭐 아니면 뭐 좀 뭐 화려하게 꾸며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좋은 자소서는 직무 역량이 잘 드러난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자소서, 모든 문항의 답이 결국에는 직무로 향해야 돼요. 모든 답이. 그냥 직무 문항 외에도 여러분들 뭐 인성 문항 있잖아요. 뭐 성장 과정이라든가 뭐 장단점 이런 인성 문항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웬만하면 직무로 답이 향하게, 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다라는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게 쓰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흔히 뭐 자소서를 나를 보여주는 글이라고 해가지고 막 자소서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다 담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래서 제가 자소서 첨삭해보면 되게 자소서가 에세이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자소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뭐 취업 준비할 때 저 지금 가장 힘들어요라고 쓰신다거나 아니면 뭐 군대에서의 경험 뭐 아니면 뭐 재수했을 때의 경험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틀린 거는 아닌데 그렇게 해도 합격하실 수 있는데 기왕이면은 한정된 칸에 그런 이야기를 담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담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궁금한 거는 나의 인생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기업에서 낼 퍼포먼스,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이 궁금한 거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예측 가능하도록 써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 소재 고를 때 직무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선 좀 좋은 소재를 꼽아야겠죠? 이 좋은 소재는 어떻게 꼽냐면 채용 공고를 보시면 돼요. 교과서에 답이 있다라고 하듯이 채용 공고를 보셔라.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이나 우대상 이런 거 참고를 하셔라. 그래서 예시로 채용 공고를 가져왔어요. 올해 하반기에 뜬 CJ ENM의 CJ ENM 방송 분야, 홈쇼핑 분야의 채용 공고거든요. 여기서 뭐 MD 직무 보면은 뭐 우대사항이랑 뭐 수행 업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써야 될 건 너무 명확해요. 이 우대사항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먼저 쓰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뭐 브랜드 유통사 상품 운영 경험, 뭐 이런 뭐 뷰티 헬스 푸드 카테고리 아니면 뭐 트렌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거는 기왕이면 자소서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수행 업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아니면 지원 자격에 나와 있는 내용들, 뭐 상품을 소싱 기획했던 경험, 뭐 이런 채널별 상품 운영 경험, 뭐 이런 뭐 실적 관리 비용 분석 이런 건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경험들을 자소서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쓰실 때 조금 순위가 있어요. 소재를 꼽을 때 순위가. 가장 1순위는 직무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제시된 경험들. 근데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 취준생들이면 없을 확률이 높겠죠.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직접 관련 없지만 어쨌든 직무 역량은 어필할 수 있는 경험. 방금 KSA 말씀드렸죠. 그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 어쨌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품 운영 경험 이런 거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운영 경험, 무언가라도 운영을 했던 경험을 쓰세요. 만약에 소싱 및 기획했던 경험, 소싱 경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획했던 경험을 쓰세요. 어떤 뭐 서비스든 프로젝트든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는 뭐 직무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어느 직무에나 필요한 기본 역량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태도 같은 거, 뭐 성과 지향적 태도, 능동적인 태도 이런 거, 사교성, 친밀성 이런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정 없으시다면. 그래서 여기 1순위 경험,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은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에 배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 CJ ENM 같은 경우는 자소서 문항이 3개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문항은 지원 동기 묻는 문항이죠. 두 번째 문항은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묻는 경험. 마지막은 뭐 자신만의 트렌드 캐칭 학습 노하우를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킬러 문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번. 다른 의견 있으세요? 맞아요. 2번이 가장 중요하겠죠. 직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필하고 싶은 1순위 경험은 이 킬러 문항, 대체적으로 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쌓아온 노력을 언급하는 문항에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엔 자소서를 쓰는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저도 인턴 채용을 최근에 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러면서 제가 뭐 인턴분들 자소서를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취업 컨설팅 이런 데 가시면 자소서 안 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자소서 정말 많이 보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자소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검은 건 그리고 흰 건 컴퓨터 하면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교과서 펼치시잖아요. 그럼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글을 한눈에 훑어본다고 글을 읽히지 않잖아요. 정말 세밀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야 읽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자소서를 읽는 게 되게 어렵고 꼼꼼하게 읽는 게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소서를 읽기보다 그냥 훑어본다. 실제로 이게 기사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신입직 같은 경우는 자소서 검토에 평균 10분 정도를 쓴다고 해요. 사실 저는 10분이라고 해서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소서 검토는 솔직히 되게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잘 쓰는 거 못지않게 자소서를 잘 보이게 내 글이 잘 읽히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실제로 대학교 때, 취준할 때 썼던 자소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첫 번째 자소서가 제가 썼던 자소서인데 처음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죠? 저는 처음 오랜만에 막 이 자소서를 찾아보자마자 느낀 생각이 읽기 싫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읽기 귀찮다. 언제 다 읽고 언제 내용 파악해서 언제 평가까지 하나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가장 첫 번째는 문단 간 여백을 둬라. 이렇게 소제목이랑 첫 번째 문단 사이, 그리고 첫 번째 문단이랑 두 번째 문단 사이 여백을 둬라. 이것만으로도 좀 시야가 트여서 훨씬 읽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이거 쉬운 방법인데 왜 이것조차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해 주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문단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맨 첫 번째 문항에 써라. 여러분들 뭐 흔히 두갈식이라는 말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두갈식으로 쓰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뭐 이런 경우 보면은 여기에서 질문이 지원자님의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물어본 거를 가장 첫 번째 문장으로 쓰시는 게 그게 두갈식이에요. 그래서 지원자님의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무엇이 저의 강점입니다. 이게 첫 문장으로 나오는 게 읽기 쉬운 자소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존 자소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뭐 이렇게 뭐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러면은 되게 읽는 사람이 짜증납니다. 답이 없잖아, 답이. 끝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소서 볼 때 첫 문장 보고 두갈식 아니네 하면 그냥 마지막 문장을 봐요. 여기에 마지막에 썼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첫 문장에 먼저 답을 써라. 그리고 이 첫 문장도 안 읽어도 되게끔 소제목에서부터 답을 달아주시면 그게 더 베스트입니다. 더 눈치 있고 센스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인가요? 적극성. 이렇게 소제목부터 나오니까 얼마나 읽기가 편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수 문자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적극성이 이게 키워드인데 이거를 만약 컴퓨터 화면이나 뭐 프린트해서 본다고 하면 이게 키워드인데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같은 거 특수 문자 써주시면 훨씬 더 다른 사람들 자소서보다 내 자소서가 더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도 소제목 같은 거 이렇게 중괄호 이런 거 대괄호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소제목을 이렇게 특수문자를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눈에 더 잘 띄어요. 생각해보면 자소서에 특수문자 쓰지 말라는 그런 법칙 없잖아요. 그런 법 없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더 눈에 띄어요. 그리고 영양 같은 거 쓸 때도 여러분들 막 줄글로 쓰시잖아요. 줄글로. 그렇게 줄글로 쓰지 마시고 그렇게 뭐 영양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찝어서 이런 특수 문자 사용해가지고 이런 기호 사용해서 쓰시면은 훨씬 글이 잘 읽히고 퀄리티도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되게 쉬운 방법, 개괄식 사용하기. 자소서 퀄리티가 되게 높아지는 방법인데 보통 이렇게 줄글로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안 읽히잖아요. 이거 막 좀 디테일하지도 않고 내용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행동에 따라서 개괄식 그러니까 번호를 사용해서 쓰시면 훨씬 더 잘 익혀요. 그러니까 1번 타겟 인터뷰 땡땡 하고 이렇게 타겟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자료 정리하고 이렇게 자료 정리를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붙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자소서가 훨씬 더 잘 읽히고 훨씬 좀 센스 있는 좀 자소서 좀 센스 있게 잘 쓰는 친구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어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쓰실 때 자소서 쓰실 때 뭐 노력했습니다, 도전을 했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말들은 다 수치화해서 표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노력을 했다는 게 뭐 몇 시간이나 자면서 했냐, 뭐 페이지를 자료를 만들었다는 게 뭐 몇십 페이지나 만들었냐 이렇게 숫자로 1시간씩 했다 뭐 20페이지에 달하는 리포트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은 숫자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앞에 나왔던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1번이 2번으로 이렇게 비포 애프터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애프터가 훨씬 더 읽기 편하고 더 센스 있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다 쓰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검토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소서 잘 썼는지. 그래서 자소서는 보통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두갈식, 질문에 대한 답 한 문장. 그리고 상황 설명. 근데 상황 설명 한두 문장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자소서 보면 상황 설명만 쭉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 설명은 거의 없다시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액션, 행동이 뭐였는지 행동을 가장 구체적으로 써주시고 결과 어땠는지 한 문장, 배운 점 한 문장, 기여점 한 문장, 뭐 선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 역량도.
자소서 내용이 하나의 직무 역량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주시면 좋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마다 이렇게 검토를 할 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소서 50개씩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쓰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소서 첨삭하는 사람들이 자소서 잘 썼나라고 좀 검토를 해주기 위한 거고, 여러분들 취준생들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소서 많이 쓰는 데 집중을 해달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력서 작성법인데요. 여러분 보통 취업 준비를 하면은 뭐 자소서 때문에 떨어졌다, 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뭐 자소 때문에 뭐 붙었다, 뭐 컨설팅 받았더니 붙었다, 뭐 컨설팅 받았는데도 떨어진 거 보면 되게 별로였던 것 같다, 다른 데로 해볼까?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붙고 떨어진 게 자소서 때문일까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좀 간과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 게, 서류 평가할 때는 자소서 평가 플러스 이력서 평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저희가 서류 제출할 때 두 개 제출하잖아요. 이력서랑 자소서. 근데 왜 항상 여러분들이 서류를 준비할 때는 자소서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소서만 생각하고 이력서는 생각하지 않는가? 실제로 뭐 이런 취업 컨설팅 보면 자소서 컨설팅만 되게 많죠? 뭐 이력서 뭐 내용을 잘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없고, 뭐 이력서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쌓아온 스펙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자소서 평가를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자소서는 많이 주관적이거든요. 왜냐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뭐 약간 좀 실무진이 일하면서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뭐 정확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력서 평가는 되게 명확하거든요. 딱 스펙이 딱 나와 있잖아. 뭐 영어 점수 몇 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등급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뭐 줄 세우기도 편하고, 뭐 사람을 뽑기에도 더 명분이 되고 그러는데, 더 객관적이고 직무 적합성 판단에도 적절한데 왜 이런 거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력서도 자소서를 쓰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서류 제출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좋은 이력서는 어떤 이력서냐? 뭐 방금 자소서와 비슷하게 좋은 이력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한 직무를 향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이력서에 가능한 모든 내용을 다 담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자소서 일단 제출해 봐서 아시겠지만, 뭐 대외 활동 쓰는 란 있고, 뭐 경력사항 쓰는 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경력사항이 없어서 난 경력사항 빈칸으로 낼래 이렇게 하고, 뭐 자격증이 딴 게 없으니까 자격사항 그냥 빈칸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지원자와 내 자취 그거를 동시에 두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단순히 스펙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지 않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칸에 채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끌어모아서 채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그 칸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게 무슨 서포터즈, 동아리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직무적으로 어필하고 싶은 모든 내용들은 다 대외 활동란에 담아도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SNS나 뭐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블로그에 뭐 내가 직무 지식을 쌓고 있는 거를 몇 년 동안 꾸준히 올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되게 멋있는 스펙이잖아요. 되게 성실하고 한 직무를 몇 년 동안이나 관심을 가져왔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대외 활동란에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다들 뭐 소모임이나 스터디 이런 거 하나씩 만들게 되잖아요. 뭐 시사 스터디라든가 영어 회화 스터디라든가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대외 활동란에 적으셔도 돼요. 이것도 공부고 일종의 동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 수상 경력도 뭐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한 것만 적으려고 하면 되게 적을 게 없다. 여러분들이 뭐 끌어모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끌어모으는 게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에서 뭐 우수 서포터즈로 뽑혔다. 아니면 뭐 이런 거 뭐 그냥 참가하는 사람한테 참가팀 명목으로 다 똑같은 상을 줬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수상 경력에 적으셔도 괜찮고, 그리고 학교들마다 성적 우수상 명목으로 주는 상장이 있거든요. 상이. 이런 것도 다 적으셔도
적으셔도 되고, 뭐 아니면 동아리에서 동아리 내부에서 수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동아리 명으로 참가한 뭐 대회가 있었다, 아무리 그 규모가 작았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다면 적으셔도 됩니다. 뭐 이외에도 뭐 광고 공모전 같은 경우는 그 수상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파이널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먼저 발표를 하는 게 있거든요. 파이널리스트도 적어도 돼요. 상장이 없다 하더라도, 상장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군대에서 수상하신 경력도 되게 많아요. 뭐 표창장, 모범상, 뭐 군대에서 뭐 장기자랑 했는데 수상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적으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적는 것보단 낫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내가 직무적으로 무언가를 어필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인성적으로 내가 군대에서도 표창장을 받을 정도면 그래도 좀 모범적인 성실하게 뭐 행동을 해왔던 사람이다, 이런 거를 증빙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에도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수상 경력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교내 수상 말고 교외 수상으로 뭐 진짜 전 심지어 해법 수학경시대회에서 수상했다는 사람 수상 경력에 적은 것도 봤고, 뭐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뭐 표창장을 받았다던가 고등학교 시절에, 뭐 아니면은 뭐 좀 전국적인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던가 직무 관련 대회에 나간 적이 있다던가 하는 것도 적으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대외 활동이나 수상 경력에서는 증빙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부 기업에서는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채용 공고나 뭐 지원서 사이트에서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보시고 신청을 하시고, 만약에 좀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증빙이 갖춰진 경험만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력사항 같은 경우도 내가 진짜 경력사항이라고 하면은 정말 사무실에 박혀서 뭐 책상에서 앉아서 일한 경험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거 외에도 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크리에이터로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돈이라고 하면 뭐 최소한 100만 원은 돼야겠죠?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그런 것도 적으셔도 되고, 만약에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사무직 아르바이트뿐만이 아니라 뭐 현장직 아르바이트, 프랜차이즈의 현장직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괜찮고요. 심지어는 그냥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뭐 스태프로 일한 아르바이트, 아니면 뭐 그냥 동네 어디 뭐 식당에서 일한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적는 사람들도 많으세요. 이런 것도 적으셔도 됩니다. 이 외에도 뭐 스마트 스토어를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거나 친구들이랑 일회성으로 펀딩 같은 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적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경력에 적으셔도 되고, 프리랜서 이런 거는 특히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들은 외주 같은 거 많이 받으세요. 그런 것도 경력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시죠? 네. 그래서 이력서를 쓸 때도 여러분들 제출을 해보셨겠지만 뭐 이력서 활동 내용 쓰는 란이 있잖아요. 그 칸에도 기왕이면은 여러분들 최대한 좀 성실하게 내용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 첫 취준할 때는 이력서에 활동 내용을 이렇게 썼거든요. 뭐 이런 활동을 했다. 근데 전 CJ, 그때가 당시에 CJ였는데 저는 CJ에서 떨어졌는데 제 친구는 붙은 거예요. 근데 친구가 쓴 걸 보니까 걔는 이력서에 이렇게 완전 디테일하게 썼더라고. 활동 내용이랑 활동 결과를 이렇게 나눠서. 그걸 보니까 이것만 봐도 왠지 그 친구와 제가 좀 퀄리티가 좀 이력서가 성실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활동의 질이 어땠는지를 떠나서. 그래서 기왕이면은 뭐 활동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달라라는 거고, 이거 활동 내용을 적으실 때도 기왕이면은 그 직무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을 변형해 주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동네 맛집 찾아다니고 블로그에 쓰는 그냥 뭐 서포터즈 그런 활동들이었는데, 이런 같은 활동 같은 것도 뭐 영업 관리에 지원을 하냐, 뭐 홍보 마케팅에 지원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그 활동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무에 최대한 맞춰서 마치 이 직무를 위해 이 활동을 했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소서 쓰실 때도 MSG 뿌리잖아요. 이력서에도 그런 식으로 MSG를 뿌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면접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노하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여러분들 앞으로 면접 보실 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면접이라고 하시면은 크게
뭐 말 잘하는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면접을 일단 면접의 기본을 크게 세 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자세 태도거든요. 여러분들 뭐 면접 보고 오고 나 뭐 면접 잘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 근거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뭔가 말을 많이 했어. 뭔가 말을 좀 있어 보이게 잘한 것 같아. 뭐 나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 뭔가 내가 좀 정답을 말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걸로 면접을 잘 봤다, 못 봤다라고 따지기는 되게 어려워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흔히들 면접을 잘 봤다 아니면 면접을 준비한다 라고 하시면 그 면접 답변 내용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가 답변을 잘 했는지 그 면접관이 물어본 거에 정답을 내가 말을 했는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그 발표할 때 있는 메리비안의 법칙이라는 건데 실제로 말을 할 때 말의 내용이 미치는 중요성은 고작 7%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이 여러분들 귀에 그대로 박히지 않죠. 메시지 여러분 안 듣고 있죠? 그런 것처럼 메시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시각적 요소. 시각적 요소라고 하면 용모, 표정, 제스처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청각적 요소, 발음, 억양, 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데 뭐 말을 듣고 내용을 듣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있어 보이게 뭐 목소리도 크게 하고 하니까 뭐 저 사람이 대충 정답을 말하고 뭐 잘 말을 하고 있나 보다 뭐 좋은 내용을 말하고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 답변 내용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나 태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거든요. 먼저 자세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단순히 뭐 면접에 앉아서만이 아니라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자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약간 좀 어깨는 피시고 허리는 꼿꼿하게 세우시고 시선은 반듯하게 두시면서 마치 나는 이 면접에 합격하러 왔다라는 태도로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막 여럿이서 들어갈 때 뭐 걸으면서 목례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걸으면서 하는 목례가 FM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럿이서 들어갈 때 보면은 목례를 이렇게 하면서 좀 뒤에 동선을 막아가지고 되게 오히려 깔끔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세도 막 그렇게 당당하게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걸으면서 목례는 가급적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굳이 이쪽 안 훑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렇게 자리 옆에 쓰시죠? 그러면은 기업에 따라 다른데 뭐 다 같이 단체 인사를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안녕하십니까 한 다음에 앉으시면 되고 만약에 나 혼자 보는 1대1 면접이다라고 하시면은 앉기 전에 안녕하십니까 하고 앉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앉기 전 인사하실 때도 단체 인사가 만약 있다면은 뭐 사전에 알려주거든요. 인사 담당자가 여기 단체로 하니까 뭐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거 단체 할 때도 기왕이면 같이 면접 보시는 분들이랑 한번 맞추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한 다음에 인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인사를 한 다음에 안녕하십니까를 하고 그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면접관이 앉으세요 라고 해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앉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막 보통 이게 나름 꿀팁인데 앉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아무도 호응을 안 해요. 호응을 안 해. 근데 이때 나 혼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요. 이게 나 혼자만 눈에 띄어 그 순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따라 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따라하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별로 임팩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해도 면접관들이 그 순간에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막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런 워밍업 질문들을 하세요. 그럴 때는 혼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질문이잖아요, 질문. 근데 이런 거에 취준생들이 답변을 안 해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하면 그냥 다들 이러고 웃고 있어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면접 보셨어요? 이번에? 보시나요?
아직 안 보셨어요? 아, 네, 안 보셨어요? 그 오시느라 힘드셨죠? 할 때 아무도 답변을 안 하는데 그때 저 혼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아니 밥 드셨어요? 했는데 네, 먹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면접관들이 저 혼자만 쳐다봐요. 이렇게 하면은 면접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눈에 띄는 거거든요. 점수 먼저 먹고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세는 뭐 당연히 당연한 말들인데 뭐 의자 끝에서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조금 앞에 와서 앉아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조금 이렇게 앞에 와서 좀 등은 고든 일자보다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게 앉으면은 다른 지원자보다 시각적으로 내가 조금 더 앞에 나와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더 적극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손은 가급적 다리 위에 가지런히 둬라.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면접 많이 보러 갔는데 의외로 상식에 벗어나는 지원자들 꽤 있어요. 그래서 면접에 갔는데 막 책상 위에 이렇게 있는데 책상 위에 손을 올려두는 지원자가 있어.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책상 위에 손을 올려둬서 책상에 있으면 당연히 책상 아래에 다리 위에 손을 올려두는 게 맞는 거잖아요. 책상 위에 돌려두는 거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이건 미국 스타일이면 몰라도 한국 정서에는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책상 위에는 손을 올려두지 마시라. 예의 없어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목소리예요. 여러분들 자소서 면접 보실 때 들어가면 진짜 약간 좀 소심한 사람이더라도 최대한 연습을 해서 진짜 목소리만은 크고 당차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면접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중요한데 막 이렇게 소심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을 때 면접관 입장에서 누가 더 신뢰가 가고 믿을 법하냐는 거죠. 사실 신입들이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한데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말을 좀 어눌한 사람을 그 사람이 좀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뽑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뽑을 것인가? 라는 거를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란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되게 자신감 있고 당차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어도 여러분들 군대 가면 엄청 목소리 자체를 바꾸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뭐 영업직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말투 같은 것도 점검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단아까체는 당연히 기본이고 특히나 말 중간중간 추임새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뭐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 추임새가 이제 막 약간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이런 추임새 하나 들어갈 때마다 말의 퀄리티가 되게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런 거 하지 않는지 점검을 하시고 또 말 늘어지게 하는 습관이라든가 아기 같은 말투, 여자분들 아기 같은 말투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앵앵거리는 목소리. 제가 취업 준비할 때 그 면접 스터디를 하는데 한 여성 지원자분이 좀 모의 그 면접을 해보는데 실제로 말투가 좀 앵앵거리는 목소리더라고요. 약간 좀 떽떽거린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사실 말씀을 드렸으면 되게 좋았겠지만 되게 처음 보는 사이인데 그런 말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리고 같은 취준생 입장인데 뭐 제가 컨설턴트도 아니고 공격적인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실제로 그분은 1차 면접에서 떨어지고 저는 붙기는 했는데 이런 것처럼 진짜 자기는 누가 말을 해주기 전까지 모르는 자기만의 말 습관이 있어요. 그런 거 확인을 해보시고 혼자 확인을 하시려면 뭐 카메라로 찍어서 본다든가 그런 거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말 속도인데 사실 저도 되게 지금 말을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 빠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말이 되게 빨라요. 이런 데 서면은 말이 빨라져요. 왜냐면 외우는 게 있고 생각한 게 있기 때문에 말을 천천히 컨트롤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면접에서 말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어르신들에게 설명한다 생각하고 정말 느리게 여러분 애국가 유튜브 같은 데서 애국가 원곡 들어보면 정말 느리고 답답한 거 아세요? 그 정도 수준으로 정말 느리게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습할 때 진짜 느리게 해야 면접에서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안 떨고 정상적인 속도로 나온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면접
볼 때 뭔가 이런 거 다 아는 거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면접 볼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답변 내용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 이런 답변 노하우라든가 방법, 자세, 태도 이런 것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공책에다 적어두고 수시로 공부하듯이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면접 볼 때 그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요. 제가 실제로 그 면접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었던 내용들인데 이런 거 머리로랑 그냥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적어두고 수시로 보고 면접 전에 또 한 번 보는 거랑 의외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엔 답변인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1순위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말 길게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면접관 입장에서 좀 눈치 없고 답답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욱더 인당 배분된 시간이 있어요. 인당 뭐 5분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총 5대5 면접이다라고 하면은 면접 시간이 총 몇 분이에요? 25분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정해져 있어요. 공공기관은 특히나 그 감사를 받기 때문에 더 빡세요. 이런 거 채용 시간 안 넘어가게 지키는 게. 근데 그 안에서도 필요한 질문은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면접 보는 내내 뭐 면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짧게 말하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면접관들이. 근데 그걸 취준생들 지키는 취준생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막 자기소개할 때도 짧게 말해달라고 하는데 다 준비해온 게 있으니까 1분 이상으로 길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진짜 눈치 없어 보이고 면접관이 요청을 했는데 되게 이거를 듣지 않는다, 뭐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면접관을 지친 표정을 못하네요. 읽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발언까지 뺏는 것처럼 보여요. 되게 별로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말을 안 하면은 눈에 안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진짜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은 말을 짧게 하는 사람이 훨씬 눈에 띄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일부러 알고 짧게 하는 것처럼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기관 조사에도 있는 건데 발언 시간이 일정 시간을 넘어가면 그 뒷내용은 어차피 안 들려요. 여러분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강의하는 것도 일정 시간을 넘어가면은 좀 문장이 일정 문장을 개수를 넘어가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굳이 더 보태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말을 길게 하지 말라. 근데 말을 짧게 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답변할 때. 그래서 말을 짧게 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장 한 문장, 그 다음에 근거 한두 문장, 마지막으로 계획 한 문장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장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뭐 두갈식으로 말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두갈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면접관의 질문을 답변의 주어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하고 면접관의 이 말 끝에 있는 말을 내 주어로 이렇게 써라. 그럼 자연스럽게 두갈식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거를 어떻게 말을 하면 되냐면 왜냐하면으로 일단 시작해 보세요. 왜냐하면. 네,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지원한 이유는 입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근거가 이렇게 한 문장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계획은 그래서로 시작하면 됩니다. 왜 지원을 했나요? 네, 제가 지원한 이유는 입니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길지 않고 짧게 딱 필요한 내용만 딱딱 꽂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시 같은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삼겹살입니다. 왜냐하면 삼겹살은 가격도 싸고 요리하기도 쉽고 무조건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온다면은 매일 저녁밥으로 삼겹살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깔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면접 준비를 한다고 하시면은 이 원칙, 뭐 처음에 주어를 받아서 말을 하는 거, 서술어를 받아서 주어로 말을 하고 왜냐하면 그래서 붙이는 연습을 계속 하시고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왜냐하면 그래서는 빼도 됩니다. 그 다음은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취업 준비의 구할은 마인드셋입니다. 왜냐하면 탈락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면접 볼 때 이런 생각 특히 끝으로 갈수록 많이 했어요. 후반기로 갈수록 이번엔 꼭 붙어야 되는데 꼭 합격해야 되는데 면접 가면은 약간 좀 몇 명이나 있는지 세봤어요. 면접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이나 뽑을까 하면서 아 그럼 3대1 정도 되겠네, 5대1 정도 되겠네 이런 거를 계산해봤어요. 근데 제가 경쟁률을 계산을 할 때는 나름 징크스인데 항상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약간 남을 의식하게 되고 약간 남보다 잘해야지, 남 한 명 제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합격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보다 항상 뭔가 면접 결과가 좋았던 때는 어땠냐면 그냥 결과와 상관없이 다 보여주고 와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지. 내가 준비한 것들 그냥 다 보여줘서 후회 없이 봐야지 라고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 후회 없이 면접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면접 준비할 때 보면은 마치 면접에 답이 있는 것처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면접에는 답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뒤에 없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답이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없죠? 네. 그 다음에는 답변을 좀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스토리텔링 화법, 좀 전략적인 답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특히 뭐 스터디 같은 거 하면은 말 잘하시네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2차 면접,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잖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하면서 저도 면접 컨설팅을 한 분께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은 제가 대답하는 게 너무 기계 같대요. 기계 같다고. 약간 인간적으로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에서 기계가 아니라 사람처럼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바로 답변하지 말라. 저 같은 경우는 막 바로 임기응변으로 답이 탁탁 떠올랐어요. 근데 답이 떠올라도 심지어 내가 미리 준비한 답변이어도 바로 답변하지 말고 생각하는 척을 해라. 1초에서 3초 정도. 1초를 세고 답변해라. 그 다음에는 구연동을 하든 말아라는 건데 막 같은 톤으로 이렇게 쭉 그렇게 말을 하면은 재미도 없고 별로 들리지도 않아요. 그 대신에 말의 완급과 높낮이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내용에 따라서 표정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좀 슬픈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슬픈 것처럼 제가 그때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서 조금 슬펐어요. 이런 식으로 안 슬퍼 보이긴 한데 약간 좀 슬퍼 보이게 말을 해야 돼요. 약간 좀 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내용에는 그때 조금 고생을 많이 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구연동화 하듯이 말의 완급과 높낮이를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말에 따옴표를 붙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칭찬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뭐 그냥 뭐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는 거랑 그때 뭐 말씀을 하시길 어쩜 이렇게 일을 잘하냐 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하는 거랑 두 번째가 뭔가 더 와닿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받은 인용 표현을 따옴표를 붙여서 직접 말을 해주면 훨씬 더 몰입이 잘 되고 듣는 사람이 더 와닿습니다. 단순히 뭐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라고 할 때 저는 그냥 뭐 소통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래서 오해가 발생을 했구나. 라고 따옴표를 붙이시면 훨씬 더 인간적인 이야기로 다 잘 와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 대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처음에는 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거든요. 뭐 프로젝트를 하면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하면 보통 배운 것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앞서서 처음에는 이라고 말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
단순히 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기보다 저는 눈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영업이라고 하면 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제로 일해보니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도 더 와닿고 더 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은 두루뭉술한 표현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옷이 환경이 안 좋아요 라고 하면 안 와닿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와닿게 설명하려면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의류수거함 가면 그거 누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거 실제로는 아프리카나 뭐 이런 중남미나 이런 데 가서 산으로 그냥 쌓이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염소가 그 산으로 쌓인 그 옷산에서 풀 대신에 옷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당연히 뭐 옆에 강이나 이런 데로 흘러가서 요즘 우리가 말하는 미세 플라스틱 그런 게 되는 거고, 진짜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패션 산업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8에서 10%를 차지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항공 산업보다도 패션 산업으로 소비되는 이런 석유가 이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탄소가 더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유 다음으로 탄소 배출량이 되게 많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단순히 환경에 안 좋아요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와닿고 아 정말 심각하구나, 옷을 함부로 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소통이라고 하실 때도 소통이라고 하면 안 와닿아요. 그래서 소통을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 뭐 그냥 말을 잘한다는 뜻인지, 약간 좀 사이에서 조율을 잘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좀 기분 나쁜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잘한다라는 뜻인지, 이런 거는 약간 파트너가 있으면 좋거든요. 면접 파트너. 그래서 면접 파트너랑 답을 하면서 너의 장점은 뭐야? 뭐 나의 장점은 소통을 잘한다는 거야. 소통을 잘한다는 건 어떤 건데? 뭐 하면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면접 파트너가 계속 꼬리 질문을 해주면서 답변을 만들어 가시면은 면접에서 되게 쓰기 좋은 자연스러운 말로 되게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필수 대비 질문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면접을 보러 가신다라고 하시면은 최소한 이것들은 준비를 해놔야 된다 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로 기본 질문. 기본 질문 4가지 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기소개 40초 정도로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원 동기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업계 지원 동기, 그러니까 왜 이 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 왜 반도체 업인가, 왜 유통업인가, 이 업계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 3가지를 다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단점도 장단점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관련 사례들도 하나, 2개씩 더 생각을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말도 생각을 해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직무별로 꼭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뭐 마케팅 같은 거는 우리 회사 상품으로 마케팅 방안 생각해 달라라는 거 꼭 나오고요. 뭐 인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있는 노동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인사는 뭐 이런 경우에 뭐 회사 편이냐, 뭐 근로자의 편이냐, 이런 거. 뭐 영업관리 같은 경우는 담당 지점의 뭐 영업 직원님이 좀 본사 지침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조율할 거냐. 이런 거 되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이공계 같은 경우는 전공 용어 같은 거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 외에도 직무 무관 공통 질문은 뭐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덧붙여서 그 역량을 발휘한 경험이 있나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경험 질문이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도전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 성공했던 경험, 협업했던 경험, 설득한 경험, 갈등을 해결한 경험, 이렇게 있는데, 경험 질문 같은 경우는 여기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다 매칭시키려고 준비하면 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대표적인 에피소드 한 3가지 정도 먼저 추려두시고 그 에피소드로 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 3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력서 관련해서 질문하는데, 만약 인턴이나 경력이 있다고 하시면 무조건 물어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냐? 무엇을 배웠냐?
어떤 거를 깨달았냐? 뭐 관련 대표적인 거 프로젝트 하나 이야기해봐라? 이런 거 무조건 물어보고요. 이외에도 정규직 경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사 사유 무조건 물어보고요. 뭐 혹시나 졸업 시기랑 휴학 이런 게 약간 좀 시기가 안 맞다 하면은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자격증 이거 왜 땄냐? 이거 무슨 자격증이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특히 전문직 시험 준비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 왜 그만뒀냐? 다시 할 생각 없냐? 이런 거 꼭 물어봅니다. 이런 거 예측하고 싶으시면은 제3자한테 내 이력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그 3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들이 좀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예요. 외에도 뭐 회사 업계 이슈, 업계 트렌드나 업계 위험, 그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찾아보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사 후 모습, 특히 행정직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왜냐면 직무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뭐 어떤 부서에 가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면접인데요. 제가 최종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앞에까지는 되게 좀 전략적인 이야기를 많이 설명을 했는데, 최종 면접에서는 전략을 좀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최종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기 때문에. 제가 최종 면접에서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진정성이 없었어요. 항상 좀 기계적으로 면접을 받고 나를 꾸미듯이 면접을 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 면접을 봤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14번째 최종 탈락을 했던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막 일은 못하는데 열심히 하는 팀원, 일은 잘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팀원,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정답은 없고 그냥 이유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 질문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일 잘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팀원, 일은 못하는데 열심히 하는 팀원. 열심히 하는 팀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 잘하는 팀원이랑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 잘하는 이유를 어떻게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답변이 4번째 차례였는데 여기서부터 한 명씩 답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답변하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는 팀원이랑 하고 싶다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이유를 빨리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팀원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착한 답변이니까. 그래서 나도 그냥 열심히 하는 팀원이라고 말을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는 팀원이랑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5명이 다 똑같이 또 그 열심히 하는 팀원이랑 하고 싶다는 똑같은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다 똑같이 답변을 했는데 열심히 하는 팀원이 좋냐, 일 잘하는 팀원이 좋지 않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동감을 했거든요. 근데 더 최악은 말을 바꾸는 게 더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열심히 하는 팀원들은 뭐 1+1이 2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정말 제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면서도 진짜 내 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면접에서도 떨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거는 저 말고 다른 취업 관련 유튜버, 저도 참고를 했던 그분, 컨설팅 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신 건데, 예를 들어서 그분은 공기업 면접관 출신이에요. 공기업 면접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소통으로 해결한다고 한대요. 100이면 100. 근데 그분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냥 좀 캐주얼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솔직한 이야기. 그래서 그분이 기대해본 답은 그냥 이런 거예요. 저는 갈등이 생기면 그 팀원이랑 같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그냥 회포를 풀고 너는 그래서 이랬구나, 나는 그래서 이랬구나 하면서 좀 회포를 푸는 편입니다. 이런 답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정답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솔직한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면접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면접 준비할 때도 답변 내용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짜는 이유가 면접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답에 맞는 내용을 준비해 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면접에는 정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 면접관이 어떤 답을 좋아할까라는 이런 면접관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하셔라. 특히나 최종 면접에서는 더더욱. 여러분들 면접
면접관을 뭐 약간 사람을 뽑는 과정은 되게 이성적인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인턴 면접 들어가면서 신입이 아니라 인턴 면접이랑 좀 다르긴 할 테지만 인턴 면접 들어가면서 면접관 교육을 받았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력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자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 직관을 믿으라는 말을 많이 믿었어요. 막 딱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인성이라든가 보이는 자세, 태도 이런 걸로 느껴지는 인상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그게 정답이라고 면접관 입장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순히 답을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이런 솔직한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마지막에는 그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 조금 있는데요. 인턴의 경우 어떤 사람을 뽑을까? 혹시 인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인턴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 네. 그러면 인턴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 저도 최근에 인턴을 채용했던 사람으로서 좀 제가 느꼈던 경험들을 공유해 드리자면 일단 가장 기본 전제는 이거는 그냥 기본 전제예요. 고려 사항이 아니라 그냥 기본 전제. 당연히 끝까지 다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졸업 유예 상태를 보는 게 졸업을 한 사람들은 확실히 좀 중간에 그만둘 확률이 높겠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왜냐면 이 직무에 취업을 하고 싶은 친구를 뽑아야 끝까지 일할 확률도 높고 일도 더 성실하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게 좋고 그리고 면접 들어올 때 보면은 딱 봐도 밝고 인상 좋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뽑아요. 좀 착해 보이는 친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약간 좀 어딘가 싸한 친구보다는 밝고 뭔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일 것 같은 친구 뽑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 기본생활 뭐 이런 이야기인데 당연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뭐 인턴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딜 가든 뭐 잠깐 뭐 회사 사람이 불러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래? 저기 회의실 좀 가서 이야기할래? 라고 하면은 pen과 노트를 항상 들고 다녀라. 왜냐면 펜과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 건 되게 기본인데 뭐 인턴 친구들은 그냥 뭐 부르니까 그냥 부르시나 보다 하고 맨몸으로 이렇게 딸랑딸랑 가요. 그러면은 그때 갑자기 뭐 회의실에 가면은 막 상사분이 업무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필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인턴 친구가. 그럼 되게 건방지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사분이 애초에 처음부터 이거 적을 거 같이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좋은데 상사분은 회사 생활을 워낙 오래 해봤다 보니까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사람이 부를 때는 펜과 노트는 혹시 모르니까 항상 들고 다녀라. 그리고 업무 매뉴얼 만들기. 막 업무하면서 필요한 거 막 일 알려주는데 다시 물어보기 뻘쭘하잖아요. 그럴 때 일을 만약 알려준다, 상사가 일을 알려준다 하면 자리에 돌아와서 똑같은 프로세스로 일단 내가 혼자 해봐요, 바로. 그리고 그 했던 과정들을 캡처하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엑셀이나 노션이나 이런데 다 단권화를 해두세요. 그러면 두 번 물어볼 일 없습니다. 한 번 하고 내가 하고 그 과정 다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거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인사는 확실하게 분명한 목소리로. 약간 인사 때문에 좀 신입사원들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 아세요? 인사 때문에 이번 신입 좀 건방지네, 뭐 좀 예의가 없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억울한 게 신입사원들은 인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오해가 발생하냐면 약간 뭐 인사를 좀 분명하지 않게 좀 나만 아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못 듣죠.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 누가 우리 회사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건물을 같이 쓰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 뭔가 같은 층을 누른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얼굴인 거 보니까 신입사원인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이런 거를 보면서 인사를 안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입사원은 또 반대로 저분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회사 사람인 경우 회사 사람인 거 알았다면 당연히 했겠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인사를 잘하라. 그리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특히 신입 인턴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짜잘한 거 물어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의할 테니까 자료조사 해와라 라고 하면은 자료조사는 보통
뭘로 해와요? 그냥 이렇게 찾아오기만 하면 될까요? 뭐 아니면 PPT로 만들어 올까요? 뭐 아니면 워드에 써올까요? 이런 것들 헷갈리잖아요. 이런 것도 물어보셔도 되고, 의사결정할 때 이거는 그냥 제가 바로 그 사람한테 메일로 보내면 될까요? 아니면 팀장님한테 한번 컨펌을 받고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정말 짜잘짜잘한 거 다 물어봐도 되거든요. 그런 거 물어보시고, 이외에도 회사 분위기, 보통 밥은 어떻게 먹어요? 직원들이랑 같이 먹는 분위기예요? 이런 것도 물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진짜 여러분들도, 저도 신입사원 때 그랬어요. 확실히 제 신입사원 상사분들은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꼰대였어요. 근데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 회사 생활에도 돌이켜보면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전환형 인턴을 했었는데 전환에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떨어졌는지 알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턴 같은 거 했을 때 저는 회사에서 친하다는 의미가 약간 좀 친구들끼리 친한 것처럼 정말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게 그게 친한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은 당연히 사교성이 좋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어울리지 않게 되게 활발한 척을 되게 많이 했고 되게 뭔가 친한 척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회사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인턴으로 들어오는 친구,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래서 저를 친한 언니, 오빠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친한 언니, 오빠 대하듯이, 아무리 그 상사가 나를 친절하게 대해줘도 회사 친한 언니, 오빠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지낸다는 의미는 친구처럼 지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위계가 있기 때문에 선을 지켜야 된다.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선. 그래서 회사 내에서 만약에 인턴이에요. 여러분들이 인턴인데 정직원들끼리 누군가를 막 뒷담화를 해요. 그 팀은 왜 일을 그렇게 하냐라든가 팀장님 왜 그래? 라든가 그럴 때 절대 동조를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건 인턴이기 때문에 인턴은 회사 사정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뒷담화에 동조를 해주면 안 되고, 그리고 어렵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그분들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줘도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들은 말인데, 회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흔히 수평적인 조직이라는 말을 하는데, 수평적이지 않다. 리더가 있고 회사가 다수결로 결정되는 조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위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라. 이런 것만 기억을 해도 막 건방진 MZ 신입사원 이런 말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의 직장 찾는 법인데, 여러분들 혹시 가고 싶은 회사 있으세요? 삼성전자 이런데? 근데 좋은 회사를 가고 싶다고 하시면 먼저 좋은 회사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정하시면 좋습니다. 연봉, 복지, 워라밸, 안정성, 네임밸류, 성장성, 조직 문화, 근무지, 커리어, 경영진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뭔가. 근데 보통 세 가지라고 하면 이런 거 많이 뽑으세요. 연봉, 복지, 그리고 안정성, 워라밸 이런 거 많이 뽑으시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안정성, 워라밸 이거 두 개랑 연봉, 복지는 대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연봉도 높으면서 워라밸도 좋은 직장, 그런 직장을 저희는 신의 직장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 가지를 정하셨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준생들이 많이 간과를 하는 게 이 근무지도 은근 빡세요. 근무지. 특히나 이과 친구들, 이공계 같은 친구들은 그 공장이 보통 지방에 많이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많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취준생들은 면접 보러 가면 다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로 면접관들은 실제로 그냥 연고자를 뽑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1년도 안 돼서 나간 애들 진짜 많거든요. 저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특히나 저희 나이 때는 되게 연애, 결혼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주변에 돈을 벌어도 돈을 쓸 데가 없어. 진짜 회사 사람들, 동기랑들이랑 계속 놀아야 돼.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근무지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 저희 이렇게 해서 퀵하게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셨을까요?